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국가의 책임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소득부터 쭉 해서 국가가 재난구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다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뒤치다거리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소위 파탄에 빠진 국가 재정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큰 문제는 1990년대 초 이제 냉전이 끝나고 소위 울가 라운드라고 하는 게 타결을 보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담론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 당시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세계화라 담론을 갖고 쭉 나갔던 건데,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세계화가 그냥 존속이 될 것인가 하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소위 가치 사슬, 공급 사슬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투자와 무역의 양상이 이제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세계화의 종언이 올 거다. 종언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거의 무질서한 세계화는 어려워질 거고 국가의 개입과 관리 또는 국제체제의 개입과 관리가 커질 거라고 하는 것도 아마 큰 경제적 영향일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사장님하고 차에서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사회적 영향도 상당히 크죠. 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속에서 살게 되니까 재택근무하고 학교도 디지털 러닝해서 집에서 원격 교육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유럽 같은 데는 불신 구조가 상당히 커요. 누가 코로나를 소위 번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신 구조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제 아주 디프레션도 오고 그 다음 우울증도 오고 거의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뭐 저 애들도 지금 미국에 사는데 큰애가 이제 애 셋, 둘째가 애 넷이 있는데요. 뭐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학교도 못 가고 살려고 하니까 뭐 가족이 그냥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예요. 그냥 매일 짜증이고 매일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전세적으로 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발 하리리가 이제 경고를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시국가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어올 때도 QR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기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부 다 공공의료보건 시스템을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 시키고 있거든요.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면 식별하는 facial recognition 테크놀로지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14억 인구를 전부 다 지문하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전부 다 감시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나온 빅브라더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생겨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모든 우리 데이터 누가 왜냐하면 이걸 코로나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고위험도 감염자들 식별하려고 하면 뭐 당뇨 있는가 혈압이 있는가 전부 다 해서 식별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가 우리 개인의 데이터를 전부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가 오면은 결국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소위 디지털 딕테이터십, 소위 디지털 독재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진중권하고 지금 유시민이 붙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이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의 우리 정치 철학계에서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유주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건 이제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주장은 헌법을 만들 때 어떤 헌법을 만드느냐 우리가 뭐 성별, 소득, 교육적 차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헌법 구상을 만들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맹자님이 얘기하는 사단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 같은 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국가를 만들 때도 어려운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주목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기본이에요. 그다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민주당 같은 데 기본 철학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전이 요즘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게 공리주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벤텀 같은 사람들, 제임스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는 것이 군주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이제 이태리하고 영국과는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최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급증을 하는데 병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먼저 살릴 거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죽게 집은 내가려두고 젊은 사람부터 살리자. 그게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복지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자연히 해결하도록 하자. 그게 영국하고 이태리가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스웨덴도 그 입장입니다. 그걸 허드 임뮤니티라고 해서 집단 감염을 걸리도록 하면 전 인구의 60%가 감염이 되면 더 이상 퍼질 게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병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장을 했다가 엄청나게 된통을 맞았죠. 보리스 존슨도 엄청 비판을 받고 수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뭐 특히 독일, 프랑스 쪽에 계속 나오는 건 자유지상주의예요. 영어로 리버타리아니즘이라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가 아니고 죽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침해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마스크를 쓰라 말아라.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명령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다. 그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총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자의 상당 부분이 자유지상주의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정의론을 쓴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르야크 루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인의 의지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 공동체 이익이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 그 한국 같은 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소위 성숙한 선진민주주의에서 이게 잘 안 받아져요. 왜냐하면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정치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개인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개인의 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보고 국가는 개인들이 합의해서 사회개혁을 통해서 만든 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우선할 수 없다고 이제 보는 시각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폰 하이에크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나와서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엄청난 정치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다행인 게 다 공동체주의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났을 때나 좀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 나왔을 때도 대부분이 여론은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게 있거든요. 그걸 또 이제 어느 쪽에서 보면 한국은 독재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대놓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러고 또 미국 일부에서도 심지어 미국 아자르라고 하는 사회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뭐 신천지 이런 사건 났을 때 군인 동원해갖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 반박문도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논쟁을 지금 상당히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대두가 되는 게 이제 포퓰리즘 많이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이제 민족주의, 쇼비니즘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치 리더십이 부침이 심해요. 우리 대통령 같으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코로나 사태 실패한 데는 다 내려가요. 뭐 트럼프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놓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큰 거는 안보 개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는 군사 안보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근데 지금 군사 안보보다 인간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 안보보다 지구촌 안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을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별 국가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경을 차단해도 결국 넘쳐오니까 다른 데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경제적 불황이 온다. 1930년대 대공황이 왔었을 때 결국 2차 대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서 공황이 생기니까 히틀러가 나치당 만들어서 그 바이마르 헌법이 약한 걸 취약성을 이용해갖고 대중 선동해갖고 정권 잡았단 말이에요. 31년에 정권 잡고 36년에 그 다음 35년에 라인란드라고 하는 그 지역을 결국에 원래는 비무장해야 되는 것을
그걸 무장화시키고 36년에 결국에 체코,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벌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황 지속되면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그 선동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하나 희생양을 만들 수도 있다. 외부적 희생양을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전쟁, 큰 전쟁 나오는 것 아니냐. 특히 중국이나 미국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제가 이건 2월, 제가 마지막 외국 관계 프랑스하고 독일을 갔는데요. 제가 2월 15일 날 왔는데, 그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참 확대될 때거든요. 제가 프랑스 같은 데도 파리 같은 데 보면 저 손가락 지금 시노아. 저 중국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오직하면 불란서인은 비에트남계 불란서인이 하도 인종차별을 하니까 자기 마스크에다가 주스이 비루스, 나는 바이러스다, 그렇게 해서 풍자적으로 버스를 타고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 호주 같은 데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완전 중국 사람 오인해갖고 막 공격하고 너 바이러스 갖고 왔다고, 코로나 갖고 왔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그래서 그건 신황화론이라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898년부터 그 빌헬름 2세라고 독일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독일에 단결을 요하고 유럽에 단결을 요할 때 뭘 강조하냐면 중국이 우리를 언제 칠지 모른다. 4세기에 훈족이 치듯이 12, 14세기에 몽고가 침공하듯이 언제 아시아에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황화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1920년대 일본이 뜹니다. 구라파 국가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황화론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특히 동남아에 있어서 석유 시장에 들어가는 거 억제하고, 고무가 중요했었는데 고무 확보하는 거 중단하고, 미국 같은 데도 사실상 1939년에 사실상 진주만 폭격이 나온 게 그 가까운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하면서 사실상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일본을 겨냥한 황화론이 있었어요. 그다음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잘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또 재팬 배싱 하면서 결국 일본 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이나 배싱해서 중국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쭉 돌아가 보면 걱정이 되는 게, 이번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7,200만 명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옐로 황인종을 겨냥한 게 상당히 큰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부 학자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제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가령 오바마가 있었을 때 에볼라 사건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티라고 해서 아예 미국이 주도가 돼서 미국이 60억 불 정도를 내갖고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요. 그게 크게 주요를 했죠. 이번에 바이든이 자기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친구가 그때 바로 에볼라 퇴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든이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중요하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를 결국 비서실장으로 시켰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자 미국이 완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 몰라라고 보고, 아니 뭐 독감보다 못한 거 아니냐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WHO가 그 중국에 대해서 덜 강력하게 나가니까 WHO 그냥 탈퇴 결정. 그럼 내년도부터 탈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4억 5천만 불 분담금도 완전히 지불 거부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저 백신 개발하는데 백신 민족주의가 다 판을 쳐요. 요즘 와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미국부터 뭐 2억 불 주고 백신 선점하니까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도 다 선점을 해버리니까 국제 공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런 변화가 보면은 국제 정세, 특히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국가 간의 교류가 없어지고 소위 비행기도 못 가고 국경을 봉쇄하고 하다 보면은 성곽도시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신중세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키신저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화되면은 나라마다 국경을 걸어 잠글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급자족 경제로 가는 거고 세계화는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중세 시대 때 특히 이게 심했던 게 4세기에서 6세기 중세 초기에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완전 중세 국가들이 결국에 빗장을 걸어 잠은 거예요. 자급자족지로 가요. 고작 해봐야 인근에 있는 다른 영주국들하고 교류하는 정도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최악의 상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2라고 해서 미국을 통한 평화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미국의 움직임이죠. 지금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되찾자.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가 되자. 더 이상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 않겠다.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한 게 뭡니까? 우선 당장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무역 질서를 잡았죠. 또 무역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브레튼 통화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달러화가 기축화폐가 되고 IMF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과 그 부흥은행들 만들어 갖고 세계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샬 플랜이라는 걸 해갖고 유럽 국가들을 부흥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미국 중심의 동맹을 만들어서 나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센토라고 해서 중동의 동맹 체제를 만들고, 시토라고 해서 동남아 국가하고 동맹 만들고, 그 다음 미일, 한미 동맹 만들고, 엔저스라고 하는 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다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상당히 자유로운 패권 국가 역할을 했죠. 그 덕에 사실상 지금 경제가 잘 된 거고요. 그때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확립해놓고 세계 통화 질서를 확립해놓고 그래서 왔던 거거든요. 그 지금 미국의 특히 민주당 쪽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뭐냐, 그런 미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무역 질서도 새롭게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선도적으로 해서 만들고, 지금 전염병 다루는데도 미국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대량 살상 무기 제거하는데도 미국이 선도적으로 나와서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Shining City on the Hill, 그 미국이 꿈꾸는 건 그거예요. 언덕 위에 빛나는, 원래 교회인데 Shining Chapel인데 그걸 미국을 견줘서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이 남과 다른 아주 예외적인 그런 걸 이제 보통 꿈꾸는 건데,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코로나 사태와 그거에 따른 경제 위기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승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승리한 미국은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해서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어떤 이상론적일 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팍시니카예요. 이거는 뭐냐, 코로나 사태 다루는데 중국이 승리한다고 봐요. 미국은 지금 내부적인 인종 갈등부터 경제적 불평등 구조, 이 모든 것, 지금 정치적 터행성 이런 걸 보면 절대 미국이 중국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이 이긴다고 봐요. 그러면 중국 중심의 질서가 생기는데, 같은 조공과 책봉 시스템이라든가 조공과 회사 시스템은 아니고 China Central, Sino-centric 시스템, 중국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지역 질서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팍스 유니버시알리스인데, 이건 41대 대통령, 그냥 아버지 부시가 1991년 9월 23일 날 유엔 연설을 해요. 그때가 바로 1차 걸프전 승리를 바로 하고 유엔을 가요. 거기 상당히 의미심장한 연설을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패권하에서 만드는 세계 평화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팍스 유니버시알리스. 유니버시알리스인 건 보편성, 즉 유엔을 얘기해요. 유엔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결국 되려고 하면 그래요. 유엔 중심으로 또는 다자 질서 중심으로 가는데 미중이 협력을 해야 돼. 그리고 중견 국가들이 많이 협력을 해야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있는 건 현상 유지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구도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상 유지가 악화가 되는 게 있고, 그럴 경우는 신냉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개선이 되게 되면은 G2, 미중 양두 지도 체제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현상 유지가 되면 계속 티격태격 싸움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요 5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바라보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팍스 유니버셜리스예요. 유엔과 다자질서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럼 어느 게 가장 라이클리한가, 가능한 건가? 저는 이 5개 중에서 현상 유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성곽도시가 중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내년 말까지는 내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보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미중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 아니냐. 근데 그 미중 대결 구도가 악화로 간다. 그게 우리를 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아요.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을 하는 건가, 전략 경쟁을 하는 건가.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제껴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게 패권 경쟁이에요.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세력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패권 경쟁은 아니고요. 중국은 미국하고 사실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경제나 군사력이나 과학 기술력에서 아직 미국을 따라가려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시진핑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건 1935년 정도 돼서 그 국민소득이 지금 한 10,000불 정도 되는데 한 20,0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 되면은 선진국에 대해 OECD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예요. 그 양반이 꿈꾸는 중국의 그 차이나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그라함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패권국하고 도전국 사이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는데 한 14개 정도, 14번 정도의 그 세력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4번 정도만 평화적인 세력 전이가 이루어졌고 10번은 큰 전쟁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패권국의 힘은, 패권국의 국력은 서서히 신장하고, 반면에 도전국의 힘이 세지면서 패권국이 공포를 느끼고, 패권국이 공포를 느끼고 도전국이 더 강하게 나갈 때 패권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큰 전쟁. 그래서 지금 그라함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미중 간에.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 장은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부인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권을 꿈꾸지 않는다. 중국 외교 정책에서는 반패권이 가장 기본적인 외교의 규범이다. 그리고 미국 패권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질서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안 믿어요. 중국 사람들은 속이 검고 이 친구들은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상과 의도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말하는 중국 위협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가공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도 힘을 키울게. 그 자기들의 의도를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략적으로는 등소평이 있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양극화도 극복을 해야 되고, 환경 문제 극복해야 되고, 자원 부족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구조적인 부정부패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 조화를 이룩하면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등소평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도광양회 유소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빚을 가리고 능력을 배양하라.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일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논쟁은 아직도 도강양회냐, 빚을 가리고 능력을 배양할 때냐, 아니면 유소자기, 이제 때가 왔으니 할 일을 해야 될 때냐. 근데 시진핑이가 이미 그건 선언을 해버렸죠.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도강양회 안 한다. 유소자기로 가겠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분발유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From fire you away라고 해서 이제는 분발해서 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몽이 이제 대국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화평발전이라고 하는 그 등소통 유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대국불기로 변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감추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따가 너희들 언젠가 용의 발톱을 내놓을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타나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게 심해진 거죠. 왜 코로나 사태가 연기가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장하는 거 보면 논리가 간단해요. 우한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왜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지금 코로나 생겼다라고 하는데 당시 우한시 당국자나 북경에 있는 당국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넣지 않았느냐. 코로나 사태 나온 것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투명성 결여다. 투명성 결여는 어디서 오는가? 중국 공산당 시스템 때문에 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건 중국 인민을 위한 당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위한 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용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데 드디어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해서 세계 패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7월 23일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닉슨 도서관에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해요. 중국이 이 세상을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꿔야 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단결하라. 중국에 맞서라. 이렇게 신냉전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의 투명성 결여가 공산당의 억압구 기재하고 관련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를 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정학적 대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대결과 기술민족주의 충돌이 있고, 그 다음 가치 충돌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미중 간의 전략적 의도의 변화 차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화평발전이었어요. 외부적인 평화, 대내적인 사회적 조화, 그러면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 양극화의 극복, 환경 문제 해소, 자원 문제 해소, 그리고 부정부패 해결. 이런 문제들 하기 때문에 화평 발전할 때는 도강양을 하는 건데 지금은 대국 끌기를 이제 아예 선포를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1대1로 정책을 펴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형 대국 관계론 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제는 예속적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를 하게 되는 그걸 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현재 전략을 보면요. 신형 대국 관계론하고 친성해용이라는 것은 친선할 친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의 주변국 정책인데 이웃 국가들에게 친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성의를 다해서 대하고 혜택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요즘 중국이 하는 거 보면 저거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중국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이에요. 내년이. 그때가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거든요. 소강사회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한 8억 정도가 유족한 삶,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서 유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소강사회라고 하는데 2021년까지 그걸 만들고 그 다음 2049년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하는데 2035년을 상당히 중요한 기점으로 잡아요. 지금 중국 소득이 배가 되고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중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근데 미국도 이제 보면 재밌어요. 대중정책이 클린턴 행정부 때는 인게이지먼트였어요. 그다음 부시가 와서는 컨테인먼트하고 인게이지먼트를 같이 해서 한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계속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바마 후기로 와서 이제 선택적 탈동조화 하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와서는 완전히 봉쇄와 탈동조화로 가는데,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각은 샹하이 학파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한편은 크로우 학파라는 게 있어요. 샹하이 학파는 뭐냐면요, 키신저 국무장관이 1971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2년 2월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울레하고 상해 공동성명을 채택해요. 그리고 7년 있다가 1979년 1월에 카터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맺거든요. 중국하고 관여를 계속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파들이 상해파예요. 거기 대표가 키신저 박사예요. 키신저 박사는 그 양반 그 언차이나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상당히 주장이 명료해요. 이 양반이 역사적 지식이 깊은 사람이니까 중국 역사 5,000년 봐라, 미국 역사 250년 봐라, 누가 세계의 패권을 더 많이 오래 가졌느냐. 중국이 오래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국력이 부상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고 다시 규칙으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은 또 어떤 얘기를 주장하냐면 한족 평화주의라는 주장을 해요. 중원을 한족이 차지했을 때 중국은 팽창 정책 안 했다는 거예요. 원, 몽고족이라든가, 그 다음 청,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했을 때 팽창 전쟁을 했지, 송나라 이후부터 쭉 해서, 당나라도 왜 얘기를 하지만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명대까지 오면은 중원을 한족이 차지했을 때는 팽창 정책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조공체제를 했을지언정 조공체제에서는 팽창을 안 하죠. 다른 제국의 팽창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역사 필연적인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공동 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G2의 개념 같은 것을 강력히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아요. 제가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움직임 보면 한 10% 정도가 그거에 동조를 하고, 특히 중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지금 80~90%는 다 강경파예요. 강경파가 이게 크로우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07년 영국 외무성에 신의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영국 외교관이었고 어머니는 독일 여자였어요. 어릴 때 독일에서 자라서 독일말을 유창하게 해요. 근데 1900년도 딱 되면서 1870년 독일이 통일됐거든요. 비스마르크 아래서. 딱 30년 만에 독일의 철강 생산량하고 조선 생산량이 영국을 능가해요. 영국에서는 그냥 겁이 나죠. 이 지금 새롭게 부상하는 독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 그럼 그 독일 당시에 빌헬름 2세 황제의 전략적 의도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크로우라고 하는, 에어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을 베를린에 보내요. 이 양반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요. 그게 크로우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 크로우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빌헬름 2세의 전략적 구상은 1차적으로는 유럽 제패에 있고, 유럽을 제패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대영 제국에 맞서서 세계 제패에 나올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당시 영국 황실과 외무장관은 크로우 보고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삼국동맹을, 그 트리플 앙탕테라고 해서 삼국동맹을 맺어갖고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키신저 박사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그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때 빌헬름 2세의 독일 하에서는 사업가들, 부르주아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치색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들과 연합을 맺었으면은 소위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키신저 박사가 그 언차이나 중국에 대해서 낸 책에서 결론 부분에 개탄을 해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분 결론은 이거예요. 중국에서는 그 트라이엄팔리스트라고 해서 소위 대국 굴기를 꿈꾸는 친구들이 세력을 더 잡고 있고,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중 봉쇄 정책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힘을 더 잡고 있다. 이 둘이 충돌하게 되면 정말 세계대전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걸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바로 지금 크로아파들이 판을 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정학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해하는 것은 중국이 전략적 구도는 이전 과거 독일을 해석했던 것처럼 1차 대전 이전의 독일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봐요. 1차적으로는 아태 지역에서 세력권을 확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재패를 꿈꾸는 게 중국의 전략적 구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동의가 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뭐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쿼드라고 하는 게 쿼드가 사자 대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 사자 대화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그다음 지금 쿼드를 확장시켜서 나토 같은 동맹 조직을 아시아 태평양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2019년 미국 같은데 군비 지출이 7,320억 불이었는데 중국은 2,610억 불밖에 되지 않아요. 항공모함 수 세계 재패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항공모함이에요. 로널드 레건 항공모함 한 대예요. F-18 호넷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많게는 90대, 적어도 70대가 들어가요. 지금 한국의 7공군 사령부라고 있잖아요. 그 삼성 장군이 사령관인데 지금 F-16 50대가 안 될 거예요. 뭐 A-10 근접 폭격기하고 그 다음에 U-2기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항공모함 한 대에 탑재한 전투기 수가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일본 공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것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 뭐 지금 항공모함이 본토에 세 척이 있죠. 4함대가 캐리비아에 있으면서 카리브 지역에 있죠. 5함대가 바레인에 있으면서 인도양하고 걸프를 커버하죠. 6함대가 지중해하고 대서양 카마하고 7함대가 요코스가 있으면서 서태평양하고 인도양을 커버하거든요. 근데 중국을 해봐야 지금 한 척 우크라이나에서 중고 사와서 바꾼 게 이제 연용호라고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거 건조 중에 있고 세 번째 것도 건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전투기 같은 것도 미국 같은데 2019년 기준으로 공격기 미국은 3,311기가 되는데 중국은 1,976기밖에 되지 않고 뭐 그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고 핵탄두만 해도 미국 같은데 5,800개 정도 갖고 있고 중국은 3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뭐 200개 바로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력에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근데 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학적인 봉쇄 전략을 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 방심해서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힘을 크게 만들면은 결국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고 세계 재패를 꿈을 꿨기 때문에 초반부터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점은 초반부터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지정학적 충돌 뭐 가장 큰 게 양안, 그 대만 해협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한반도 제2 한국 전쟁이 나면은 미중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고 남중국해에서 이제 하는 건데 남중국해는 확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지전이 있었겠지만은 확정은 안 될 거라고 보고 동중국해에서도 중일 대결이 굳혀져서 1차적인 거고 미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제 배후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을 띄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제일 걱정하는 건 양안 위기하고 한반도에서 제2 한국전쟁이 났었을 때 미중 간의 대규모 정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겠죠. 그 다음 지경학적 갈등에서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갖는 불만은 그거예요. 첫째는 계속 무역 적자가 뭐 2천억 불 이상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데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중국이 결국에 소위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고 있고 그다음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탈취해가고 있고, 그 다음 중국 제조 2025 같은 걸 통해서 과거 일본과 한국이 했던 것처럼 산업 정책을 통해서 소위 개별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불공정 무역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쉽게 해서 관세 장벽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 중국이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지적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미국 물건도 더 많이 사서 국제 수지 소위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개별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경쟁인데 특히 기술민족주의 문제죠. 아니 5년 전만 해도 중국 과학기술은 그냥 우습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5G 통신망에 있어서 화웨이 같은 게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고, 지금 5G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양자 컴퓨팅은 아직도 미국이 앞서고는 있지만 중국이 추적하는 속도로 봐서는 중국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GPS고 우주 기술 문제인데, 지금 중국 같은 데도 이제는 유인 우주선 지금 왕복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 지금 미국은 지금 우주 기술 쪽에서 한 300억 불 투자를 매년 하는데 중국이 100억에서 150억 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까지 봐서는 지금 중국의 R&D 투자가 미국의 R&D를 능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개발하는 우주 기술이라는 거 이거예요. 가령 중국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 같은 것을 미사일 쏘아갖고 360km 이상 떨어진 데를 괴멸시키는 그런 기술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GPS를 갖고 있기 때문에 GPS 교란을 중국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하고 AI 쪽인데, 아직도 반도체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고 멀었지만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진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미국은 민간 부분에서 시장 기능이 이상한 거니까 항상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집중 투자하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인공지능 문제인데, 지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보다 앞선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은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재작년하고, 3년 전하고 2년 전에 제가 중국 독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면은 3년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유럽의 과거 정상급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각국의 주요한 여론 지도자들 초청하는데 저도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만 얘기해요. 인공지능. 외교부 관리도 그렇고 당의 대외 연락부 담당하는 친구도 그렇고 모든 게 시진핑 주석이 그걸 얘기하니까 전부 다 인공지능 얘기를 해요. 재작년에 갔을 때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 계산하는 컴퓨팅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 그것만 얘기해요. 그냥 공산당 학습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요. 그건 무슨냐면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전 간부들이 거기에 좀 더 매진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과거 사실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국력을 총력 집중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일본 패턴이 중국의 패턴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데는 1대1로라고 하는 거에서 1대1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과거의 실크로드를 비단길을 재현시키는 건데, 육상 비단길, 해상 비단길,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돼서 북극 비단길을 만들어서 북극이 해빙되기 시작하니까 거기 자원 개발하고 교통로 만드는데 지금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육상 비단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중앙아시아를 개발하면서 유럽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 비단길은
전부 다 연안 국가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해서 뭐 캄보디아로 갔다가 그다음 돌아서 미얀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또 돌아서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중동으로 쭉 가면서 그걸 진주 목걸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게 그거죠. 지금 중국이 나가는 대로 하면 중앙아시아를 석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양 쪽에 있는 인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해안 국가들을 연안 국가들을 결국에 선점적으로 갖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북극 항로까지 나오면은 이거 세계 경제 제패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많이 쓰는 게 이제 소위 이코노믹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탈동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사실상 미국에서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장을 해요. 그 무슨 탈동조화는 뭐냐면요. 지금 가령 삼성 휴대폰 하면은 부품 한 3분의 1은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립은 중국에서 할 거예요. 그 플래닝하고 마케팅은 한국에서 해요. 그 3분의 1씩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우리가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공급 사슬로 다 엮어져 있거든요. 그건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사슬을 잘라라 이거예요. 중국하고 무역하지 말라.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지금 중국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오라. 그 리쇼어링은 좀 일본도 지금 하고 있죠.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뭐 600억 불 정도 지금 예산 책정하고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돌아오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기업이 한 7만 개 정도가 중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가 한 2만 8천 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계속 동료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중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안 돌아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 거기서 조립해서 제한국 수출하는 데는 재산성 안 맞기 시작하고 하니까 일본으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한국 보고도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제3국으로 빼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라. 그래서 중국을 이 가치 사슬에서 제외시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지금 어느 것까지 나오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서 결국에 대중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CSI에서 화상회의 할 때 뭐 어떤 제안까지 나오느냐면 그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했지만 그러면은 관련 국가들끼리 펀드를 만들자. 다자 펀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탈동조화해서 중국에서 투자했던 가져왔을 때 생기는 손실을 우리 자유세계 국가들끼리 기금 만들어서 보조해 주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간 경제하고 과학기술 쪽에 미국이 이제 상당히 세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과학기술 쪽에서 5G에 대한 제재도 그렇고 틱톡 제재, 그 다음에 위챗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 돼도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봐요. 스타일은 조금 더 세련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전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 파워 경쟁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저도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근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 이제 얼마나 그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매력 측정 지표거든요. 얼마나 정통성이 있고. 그런 건 보통 뭐로 측정하냐면 외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느냐, 그 국가의 문화가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그 국가가 디지털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고 있어서 소위 그 가상현실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투명성을 가진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보는 게 자유기업, 기업에 대한 자유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총괄해서 점수를 내는 건데 지금 2019년 현재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미국이 5위고 중국은 27위예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국제공헌도 얘기하는데 국제공헌 제외한 전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열세죠. 근데 이제 가치와 제도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에 중국 공산당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홍콩 보안법 문제 지금 미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지금 수용소 있고, 수용소에서 근데 이게 중국에서 지금 위구르에 있는 지금 무슬림들에 대해서 수용소에 갖고 이제 집단 수용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엄격한 의미에서는 미국,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무슬림들은 바로 테러리스트고, 테러리스트는 결국 정신교육을 시켜서 개조시켜야 된다라고 그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9.11 사태 났을 때 미국하고 영국 포함해서 불합화국가하고 중국이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미국뿐 아니고 중국에도 위협이 됐으니까. 그들이 분리주의 운동하고 테러 운동하니까. 그래서 각각 일하면서 사실 영국 모델을 통해서 만든 게 위구르의 지금 무슬림 수용소예요. 그러나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게 가장 크게 들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도 미국 예외주의가 문제인데 중국도 중국 예외주의가 문제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 민주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자본주의, 모든 게 중국 특색이에요. 중국은 소위 서구적 보편화가 될 수 없다. 우리만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되느냐.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건 보편적 가치인데 그것이 중국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건 미국이 만든 보편적 가치지 그 자체가 보편적 가치가 아니다. 14개국가 지금 믿는 가치를 왜 세계 인구 표방하면서 우리 보고 미국 거 따르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파룬공이라고 아시죠? 파룬공이라고. 우리 뭡니까 기 제조하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반정부 단체인데, 중국에서 하도 탄압받으니까 지금 외국에서 많이 해요. 뭐 대공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고 신기원이라는 신문도 만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자예요. 지금 지난 7월 23일 날 마이클 폼페오가 닉슨 센터 가서 연설을 할 때 누구를 데려왔느냐면 그 팔룬공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천안문 사건 때 소위 대공 주동자, 그 다음 위구르 무슬림 인권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중국 공산당 연합을 맺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들을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 미국과 중국의 신냉정적 구도는 계속 나가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는 친미균형론이에요. 자,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 중국이 뜬다. 근데 결국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서 미국하고 또 돈독해서 그 다음 중국이라고 하는 도전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공헌해야 우리의 국익이 더 좋고 우리의 생존이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역사적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6.25 때 중국이 결국에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우리 많은 군인을 죽었고 우리의 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경제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하고 사는 게 맞다. 우리 국익에도 맞고 가치에도 맞고 역사적 관성에서 봤더라도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가서 대중 봉쇄에 나서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자, 지정학적인 봉쇄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경제적 탈봉조화, 디커플링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미국 주도의 가치 동맹에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중 기술 연합을 만드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해놓으면은 자, 미국이 우리 보고 사드 추가 배치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고 중국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서울에 남쪽에 배치하자면 우리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적대시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동풍 미사일이라고 해서 한국을 사거리로 칠 수 있는 미사일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은 뭐라고 했어요? 북한 도와주겠죠. 지금까지 58년 중국이 북한 떠난 후에
중국이 북한에 군사 무기를 공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가 전부 다 소련 무기, 동구권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의 무기 공유해주고, 이제 북한은 특히 석유 없으면 병참지원 없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이 핵무기 갖고, 그 다음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드 때처럼 이제 우리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기 시작하면은 뭐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영세 상인들 타격이 클 텐데, 요걸 어떻게 이제 밸런싱 하느냐는 문제이죠. 반면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중국에 편승해야 된다. 미국은 지는 패권국이고 중국은 뜨는 도전국이면 자연히 뜨는 도전국에 붙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명칭 교체기에 인조왕이 그냥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삼전도에서 그 굴욕적인 그 3번 대배를 하고 국어도 9번 머리 찍으면서 홍타이지 앞에 사죄를 했는데 그 상황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병자호란의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결국에 시간이 흐름을 잘 보자. 중국 편에 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주장을 쭉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은 중국 편에 섰을 때 미국 호고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릴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엄청난 세력권을 행사한다면은 그걸 핀란드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냉전 기간 동안에 핀란드가 중립적인 정책을 펴면서 소련에 가깝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럽까지 엄청 비판을 했는데, 우리 보고도 결국 한반도에 결국에 중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우리의 자율성은 없어지고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선택은 홀로성이죠. 그러니까 아예 스위스처럼 우리가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해갖고 중견 세력 국가로서 헐레기하면서 그 미국이나 중국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노선을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논두렁론이죠. 소가 논두렁 지나갈 때 무슨 오른쪽 거 왼쪽 거 골라서 먹느냐, 양쪽 다 먹지. 그러니까 안보는 소위 미국하고 계속해서 동맹체제 나가지만 경제적 파트너십은 중국하고 나가면서,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외교적 노를 통해서 소위 두 가지 다 그 미국과 중국하고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 질서 만들기인데, 요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동북아 경제공동체 만들고 동북아 다자모협력 체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새 질서 만들고, 지금 미국,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뭐 호주,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 동원해갖고 그 두 국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새 질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차선은 아마 논두렁론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장인데, 그러나 구조가 그걸 허용할지. 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민주관계가 나쁠 때가 가능했던지. 근데 요거 전부 다 이게 우리에게는 실존적 선택의 문제예요. 정책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적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김 사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